네, 김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과장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 인증 이벤트 시작합니다. 뉴스 하이킥 유튜브 실시간 방송 화면을 사진으로 찍으셔서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의 당첨자는 저녁 7시 35분 생방송에서 발표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장윤성 기자, 오늘의 이슈 어떤 내용 가져오셨습니까? 준비가 잘 되는 건가? 준비 안 된 다자 외교 무대. 과연 한미일 정상회담은 무탈할까? 이런 주제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지금 보면 원래 한 14개 일정 정도 외교 일정을 잡고 나토 정상회의에 갔는데요. 예. 줄줄이 취소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제대로 일을 한 거냐, 대한민국 외교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순간 저렴해진 거냐, 이런 정치권의 비토가 쏟아지고 있어서 예.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과연 준비가 된 거냐라는 의문으로 시작해 주셨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다자 외교 무대의 모습, 불안스럽다는 말씀 주셨는데, 말씀하신 한미일 정상회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9시 예정돼 있죠? 예, 4년 9개월 거의 5년 만에 첫 정상 한일 정상 조우인데 네. 어떻게 될 것이라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들한테 이제 전화 취재를 오늘 쭉 돌렸는데요. 예. 30분이 채 안 되는 한 25분 정도, 거기에다가 통역하는 시간 이런 거 빼면 한 10분에서 15분 가량 되는 거기 때문에 긴 얘기를 통해서 일종의 회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대화 수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상 어떤 특별한 내용을 도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한미일 정상이 한 4년 9개월 만에 굉장히 어렵게 만나는 자리인데 꼭 그걸 나토까지 가서 했어야 된다? 라는 아니 우리 동네에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네. 왜 거기까지 가서 하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실리가 뭐냐. 그러니까 외교는 특히 끝난 다음에 정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수증 네. 받을 때 우리가 얻은 건 뭐고 남에게 준 것은 뭔지, 이게 계산서가 확실해야 되는데 예. 과연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순익이 뭔지, 이게 좀 계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핵심 의제는 북핵 위기 공조 강화가 될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안보 전략 대화, 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굳이 나토까지 가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5분 내외, 그럼 거기에다 이제 통역 시간을 더 해야 될 네. 테니까요. 핵심적인 내용 깊이 들어가지는 못할 테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북핵에 관한 협조의 기본적인 인식 공유, 네. 그리고 경제적인 그 틀에 대한 협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자, 그렇다면 끝나고 나서 정산이라는 말씀 주셨지만 국민을 향한 어떤 보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한미일 정상의 5년 만의 만남의 결과 뭐라고 메시지가 나올까요? 지금 이제 재밌는 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제 기자들이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첫 번째는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좀 포인트 같아요.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나토 동맹국이 함께 협의할 것이다. 이건 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겐 좀 낯선 주제이죠. 그동안 네. 사실은 이제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는 주로 육자 회담이라는 그렇죠. 틀 안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 이슈를 다뤄왔었는데, 이제 새로운 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낯선 이슈인데 이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계속 하지 말라 그래도 7차 핵실험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북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해야 되는데, 경제 제재를 해야 되는데 뭘 할 것이냐. 우리는 18개월째 그 대상을 찾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적 압박을 하긴 해야 되는데 특별한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걸로도 좀 들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서 인도 태평양 파트너의 핵심이 이제 우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네.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토는요 러시아하고 중국을 적 또는 위협적 존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예.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건 사실 군사 안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한 축 그리고 아시아 한 축 이게 나토 동맹 군사 동맹을 맺고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새로운 이제 국제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네. 신호탄이 올라올 거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이제 현지 브리핑에서 밝힌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의미 그 설명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영 교수하고 얘기를 좀 해봤더니요. 네. 미국이 지속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위한 노력을 해왔었고 네. 그리고 이미 2020년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거기에 한국까지 포함하는 나토 방식의 동맹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이제 논란이 됐던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 세계 전략에서 세계 전략 차원에서 지금 이런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네.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국익이 거기에 기여한다고 보고 우리 예. 국익도 거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여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건데 네. 실제로 한국에 있는 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게 좋은 선택이냐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문의 핵심에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존재가 도사리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형태의 어떤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발 내지는 네. 경계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어제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세게 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이 나토와의 연계로 고통스러운 중증 안보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하. 조만간 북대서양의 검은 파도가 네. 태평양의 고요를 깨트리게 될 것이다. 그런 불길한 징조가 보인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네. 중국의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서 점차적으로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해 간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네. 나토의 아태 지역 확장이 촉진이 되면 한반도의 긴장은 조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면 중국은 아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대응은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22년판 한반도 긴장은 지금부터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 7, 네. 8월 넘어 9월에는 북핵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사실 뭐 그러한 우려는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것이었을 테고, 그렇죠? 그럼 우리 정부 청와대 안보실 윤석열 대통령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중국과 북한의 강한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이러한 외교 전략을 선택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다분히 이제 이념적인 것이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편향된 어떤 판단의 결과일 수도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결국 이제 지금 쭉 말씀해 주셨지만 나토라는 것은 뭐 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선인 거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이게 처음에 입안될 때는 한국은 주요 변수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미국도 필요성을 얘기하고 하면서 우리도 약간 이제 중간에 들어간 모양새가 되어 있는데 네. 쿼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좀 비켜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약간 그래도 뭐 주변국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막 뛰어드는 그림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발은 걸치지만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 막 끼어들어가서 어떻게든 미국의 오른편, 왼편에는 무조건 앉아야 된다. 그 자리를 두고도 일본하고 뭐 경쟁할 수 있으면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한미 동맹을 얼마나 밀착시켜서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하위 변수로 얼마나 우리 입장을 잘 하는지가 국익에 이제 가장 강력한 어떤 연동이 되는 요소라고 보는 건데 네. 저는 그런 의문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의 푸틴 체제는 영원한 것이냐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뭐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모르는 건데 그렇죠. 그때 올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발 막 더 앞서 나가가지고 미국하고 밀착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로 한번 따져봐야 되고 예. 미중은 영원히 갈등하는 것이냐 이게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네. 이 미중 간의 관계가 해빙 무드를 맞을 때 우리는 어떤 처지가 되는 것이냐 이거 같이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한데 네.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아직 그런 고려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고려가 없다면 좀 걱정일 텐데 장윤성 기자 그래도 네. 정부잖아요. 대한민국 네.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곳일 텐데 네. 뭔가 국익에 대한 판단을 하고서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닐까요? 뭐 국익에 대한 선택을 하겠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서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고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게 불변의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상수죠. 네, 그러니까 뭐 어디 딴 데로 우리가 이사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죽으나 사나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야 돼서 네. 중국, 러시아 뭐 피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다자 외교를 정말 잘해서 네. 좋은 성과를 좀 거두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 자체가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해서 미국이 원하는 판을 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대북 제재 얘기해도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판판이 무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냉전 시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국제 질서가 된다면 네. 거기에서 우리가 미국 한 편에 서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뭐 흐름을 바꿀 수는 없는 처지니까 네. 이게 불가피하게 따라가는 모습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따라갈 때 좀 예. 견눈질하면서 옆에 있는 어떤 가는 같이 발을 맞춰서 가는 것까지 필요한데 네. 우리가 막 어느 방향으로 막 남들을 막 제치고 막 앞질러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뭔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예. 삐매고 앞설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 고려가 필요합니다.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김민하 평론가가 가져오신 오늘의 이슈는 어떤 것입니까? 네, 이 공무원 피살 사건 네. 대통령실까지도 끌려가고 있다. 네, 오늘 그런 상황인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요. 해경은 180도 다른 발표를 하고 고위 간부들이 일제히 사의까지 표명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사의를 표명했는데 왜 반려됐죠. 표명하는지는 이유는 잘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러한 결정에 관여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네. 정부 중심으로 막 쏟아지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 TF를 꾸려서 그런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해경이 이 사건 수사 결과를 사실상 번복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을 우리가 포착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해경하고 국방부가 지난 16일 날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당시에 대통령실의 그 국가안보실이 이 관련 자료 검토하고 이 공동 기자회견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대통령실이 그런데 오늘 해경 수사나 이 뭐 입장 번복 이런 데는 관여한 바가 없다. 뭐 야당의 정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 네. 해경도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또 더불어민주당 TF는 해경이 지금 뭐 추가적인 어떤 자료를 검토하거나 그 결과로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결론을 내놓은 게 아니라 예. 이유 없이 그냥 뒤집는 결론을 내놨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과연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문제도 밝혀져야 되겠지만 실제로 과연 월북 의사 판단의 배경이 된 그 SI 스페셜 인텔리전스 특수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도 계속 얘기만 나오니까요. 초미의 관심사인데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TF 위원장이죠. 군의 SI를 여야 합의로 열람하자고 제안했다면서요. 오늘 이제 여야 합의로 열람을 하고 제한적으로 공개하자. 그리고 네.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건설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일단 그동안 더불어민주당도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SI를 공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대목만 놓고 보면은 합의 자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지난 2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한 얘기나 이런 거를 고려하면 그때는 SI를 정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견해, 좀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견해를 얘기한 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정말 이제 하태경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이런 형식으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문제는 이 SI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북한군끼리 무전한 내용을 감청한 내용, 그다음에 미군의 위성 탐지 이 내용,
그리고 뭐 사람들이죠. 휴먼 인텔리전스. 네. 이들이 그 전해준 첩보 내용 이런 것들은 모두 종합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평이한 평어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암호 또는 뭐 음어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이 공개한다고 해서 진실이 딱 밝혀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진상 규명이 되고 의혹이 풀리고 정치권의 논쟁이 해소가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뭘 공개했더니 그동안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예. 이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SI라는 건 지금 북한군의 감청 정보라든지 예. 그다음에 정보 자산을 통한 어떤 이후에 획득된 정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정보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SI를 공개해가지고 거기서 진상을 찾는다는 거는 그냥 그 감청 내용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만 가지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종합을 해서 분석을 했는지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린 건지 이 과정 자체를 다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이 과정에 이러저러한 불순한 의도가 끼어들어서 이 판단 과정이 오염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다. 그때 당연히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해석 투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쟁점이 SI 공개하는 걸로 해소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런데 다만 당시 판단의 대응 그리고 판단과 대응의 적절성을 논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가지고 좀 더 근거를 보강해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그것도 서로 그것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나온 얘기들을 쭉 보면은 그런 진상 규명을 위한 의지보다는 이걸로 어떻게 상대편을 더 흠집낼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것도 되겠느냐 저는 여러모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을 경우에 북한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한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했을 경우에 미국 측의 항의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맘대로 풀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 걸 모르겠으니까 다 그렇습니다. 알지 않나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하태경 의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좀 정치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첩보와 정보를 좀 구별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첩보는 어떤 하나의 점과 같아서 첩보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렇죠. 첩보를 가지고 국방부에서 분석을 해서 예. 이 첩보가 정보로 바뀌어서 정보가 보고가 되고 그 내용이 SI 정보 내용으로 확인이 돼서 보고서로 돼서 대통령실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것이 자꾸 내용적으로 착종되면서 이제 국민들은 이제 그 군의 내밀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냥 딱 들으면 들을 수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범 내려온다 이렇게 하면 범이라는 존재가 김정은 위원장으로 불리는구나라고 해서 범을 김정은 위원장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범이 내려왔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기도 예. 하고 또 우리가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걸 북한이 알면 범을 뭐 바꾸겠죠. 그렇죠. 다른 범을 용어로. 다른 걸로 바꾼다는 예. 거죠. 표현 방식도 바꾸고. 그렇죠. 그러면 네. 그때부터는 또 이제 이거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이 뭐 들어가죠. 돈이 예.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네. 맡고 있기 때문에 SI 정보를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네.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마치 정치 쟁점화 해석하면서 차일피일 이루는 것 자체가 국익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SI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이랬을 때 네. 미국이 항의한 전례도 있어요. 있죠. 그래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제 신중한 측면도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라도 어쨌든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진실이 봅니다. 밝혀진다면. 그렇죠. 네. 다만 그럴 수 없다고 하면은 유족들에게도 이게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네. 그리고 그 한계가 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한계 때문에 뭐 이 진상 규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를 하고 거기에 네. 대한 이해를 구하고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거를 납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도 거기에 실패한 것이고 맞습니다. 지금 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방식도 그런 결론이 나올 거냐는 상당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상처받고 결과적으로 이 궁지에 내몰리는 건 누굽니까? 유족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걸 봐야 됩니다.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서로 헐뜯고만 있어서는 안 네.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유족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국민도 반으로 나뉘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정치권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요. 여야가 정쟁으로 이 사안 소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